요즘 들어 다우지수가 말 그대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벌써 8일 연속 오르면서 이 증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 주도주가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에서 경기에 민감한 전통적인 종목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주말 사이에는 한국 증시에 강력한 한방이 온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오늘은 이 문제들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정치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우지수 정말 대단합니다. 벌써 8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말에 그 깜짝 놀랐던 소식이 예.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태양광이라든가 100% 이렇게 관세를 때리겠다. 이 트럼프가 70%인데요. 예. 이것도 높습니다는 100% 때려서 역시 대선과 관련된 포퓰리즘 조치가 이제 되는데요. 요즘 그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좀 친중국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국에서 테슬라를 만들었다. 그러면 미국으로 수입된다 했을 때는 100% 보복 관세가 때려지겠습니까? 안 때려지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런 문제도 있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예. 지금 테슬라 우리 김채연 PD께서도 테슬라 주가가 어느덧 168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통상법에서는 원산지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예. 원산지 규정에서 제품의 비율에서 대체로 지금 그때그때마다 적용이 다르겠습니다는 50% 이상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는 원산지가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 원산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100% 보복 관세에 때리기 때문에 저렇게 테슬라 주가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한번 일전에도 100% 보복 관세가 가능하지 않느냐, 슈퍼 300일제에서 100% 보복 관세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이쪽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그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하이 테리프 텍스 고관세 전제까지 되기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이러한 그 미국 기업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한국 기업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좋죠? 지금까지 거래일 기준으로 8거래 연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끝났던 3대 지수를 김채연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8거래 연속입니다.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좋군요. 예. 지난 그 4월 15일서부터 쭉 해서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가 그동안 그 빅테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M7이라든가 팡스라든가 마가트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MNN이라든가 예. A55라든가 이런 쪽에 있었습니다는 대부분 빅테크 종목이죠. 근데 경기에 민감한 전통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다우지수가 기염을 터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이 예.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62,000달러로 이게 정체되어 있다 하는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미국에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거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사실 그 62,000달러로 해서 73,000 가던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5월 들어서 보면 2014년에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사실 마운스 코어에 이게 그 파산 물량이 출회되는 그 요인이 경기적 측면에서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착각이 되는 상태에서 연일 낙관론이 나오고 있죠. 한번 최근에 나온 게 애틀란타 GDP 나우가 2분기의 성장이 4.2%. 그렇죠. 정말 굉장히 높군요. 그래서 IMF라든가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2.7%인데요. 이게 한 7월 달에 중간 전망으로 보면 지금 예상이 나온 게 2분기 GDP 아틀란타 나우대로 4.2%만 나오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이 2.5%입니다. 올해 3%라면 미국 경제 올해 침체할 것이다. 특히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다 하는 모 교수께서 작년 연말에 진단이 있었습니다는 2분기 성장률이 4.2%, 올해에는 3%까지 근접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문플레이션 내지는 물마켓 이런 것이 대단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기염을 터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월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페드가 이 wag the dog, 그러니까 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주가를 더 끌어올린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죠? 네, 웩더덕이라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도 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종목에서 보면 꼬리가 몸통을 뒤흔든다.
이제 개의 뭐 꼬리가 예. 이 몸통을 흔든다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근데요. 이게 통화정책상에서 지금 피봇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페드는 피봇에 대해서 자꾸 금리 인하 시기를 연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이건 자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갈 것인가 하는 측면은 페드라든가 파월의 여건이 다른 국가에 볼 때는 금리 인하 시기를 마냥 연장시킬 수 없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웩더덕이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꼬리에 해당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일까 하면 중남미 국가들입니다. 오히려 브라질,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금리를 신흥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주도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도 유럽 중앙은행 그때 핵심 국가인 유로존 이외에 비유로존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스위스, 헝가리, 체코, 그다음에 여기에 스웨덴 이렇게 해서 비유로국이 동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웩더덕 현상. 자, 비유로존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예. 자, 유로내에서는 가장 핵심의 몸통에 해당되는 ECB와 BOE, 영국은행이죠. 예, 영란은행 그렇죠. 언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는 다음 달 금리가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미국 증시를 더 올리게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자, 월가에서 관심은 결국 페드도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서 신흥국가 비유로존 국가들이 결국 세계 중앙은행 개혁인 페드를 흔든다. 그래서 통화정책상에 이례적인 웩더덕 얘기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것까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그동안 페드가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댔는데요. 이 꼬리 부분에 해당되는 이렇게 중남미 국가라든가 예. 신흥국이라든가 비유로존 국가에서 이 몸통이 중앙은행이 뒤흔들리는 사태를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연준과 파월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었습니다는 예측도 실패하고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자꾸 시장에서 보면 이러한 그 12월 달에 6차례 3월 달에는 2차례 지금은 1차례 이렇게 해서 시장 시그널을 주는 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 세계 중앙은행의 분권화 측면에서 세계 각 중앙은행이 이렇게 각자 도생을 지금 하는 상태거든요. 페드 못 믿으니까 그 믿고 파월 쫓아가봐야 우리 투자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는 굉장히 손실을 많이 발생하니까 아직은 그렇죠. 각자 도생하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통화정책상의 웩더덕이라는 아마 국제금융 시장에서 1913년 페드가 설립했습니다는 꼬리가 몸통을 띄우는 이런 현상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언제 시간 한번 갖고 아주 이걸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였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연준 그리고 파월 여기에 연준 위원들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마도 이 뭐 어떤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어떤 위원은 아니다 인플레이션 올해 잘 내려갈 것이다.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시장도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혼란스럽죠. 웩더덕 현상까지 나올 정도로 예. 페드가 파월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는 정작 페드 인사들은 사실상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제각각 시장을 혼란시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페드 인사들의 보드 멤버 중심으로 보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전향적 입장을 취하는 것 윌리엄스 총재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보스턴 셀틱스 총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둘기파를 유지하는 이런 상태고요. 연내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인사를 거스르는 상태고요. 카스카랴 이런 분들 대부분 다 아직도 이제 페드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대체로 보면 보드 멤버 중에 2사람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향적이고 나머지는 매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증시랑 경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페드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불확실하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하이퍼 언서티티 초불확실성을 전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에 뽑힐 어떤 사람들은 회장 같은 분들은 지난번 버크셔 회사에서도 초불확실하니까 미래가 안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일전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는 3월 말에 올해 3월 말에 1,895 지금의 환율 1,370원을 때리면 25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월에 뽑혀서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250조 이상은 삼성전자 전 중에서 전 종목 주식 중에서 절반 이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58%를 사더라고요. 대단하네요. 예. 대단하죠? 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지금의 증가 추세를 볼 때는 올해 상반기에는
2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러면 1375원을 곱하면 한 270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사상책입니다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걸 제약시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금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하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는 위험 자산을 이렇게 선호해서 돈을 버는 사람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가능한 좀 주식에 투자하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사상체대로 우리 돈으로 250조 이상 상반기 만에 다음 달에 한 270조 이상 갖고 있다는 것은 예. 대단한 일이다. 그만큼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미국 증시 분위기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 얘기도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에 강력한 한방이 온다. 주말 사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말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일단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그 신문을 만들 때 예. 토요일 일요일 신문을 기사가 쓸 것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칼럼도 쓰고 있는 중에 이렇게 지인들이 야 강력한 한방이 온다 한국 증시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와서 저도 이렇게 이것을 찾아가지고 예. 지금 뭐 한국 증시에 강력한 한방이 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이것만큼 큰 뉴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강력한 한방이 온다 해서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번 주에 15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가 관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4월 실업률이 3.8%에서 3.9%에서 그 이전에 3월에 3.8% 높게 나서 노동시장이 좀 타이트한 것이 느슨해졌죠. 근데 만약에 이제 4월 CPI가 지금의 예상대로 하회할 때는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양대 지표에 해당되는 고용지표는 누구려죠? 소비자 물가도 잡혀져 예상대로 본다면 그러면 자 가뜩이나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피봇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도 피봇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강력한 한방이 되지 않겠냐 이런 쪽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4월에 CPI가 또 근원 CPI가 지금 근원 CPI라든가 CPI에서 차지하는 주거비가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예. CPI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주거비는 임대료 갖고 합니다. 예전에 OER이라고 분석해 드렸죠. 그렇죠. 주거비입니다. 주거비이기 때문에 이 주거비에서 가장 불안한 게 임대료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를 동일하게 하면 안 된다. 지금은 분절화가 돼서 주거용 부동산과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을 나눠야 된다. 상업용 부동산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JP 모건까지 나갈 정도로 공실률이 많다.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침체가 된다. 주거비는 그렇지 않다. 예. 임대료는 그렇지 않다.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증시 한방이 될 만큼 4월의 CPI가 예상치를 크게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5월에 그 FOMC에서 페드의 통화 정책의 변화하는 것을 더 주목해서 한국 증시에 영향이 되지 않게 제가 강력한 한방이라 이런 표현을 잘 싫어합니다는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국 증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 4월 CPI보다는 5월 FOMC의 기준금리 변경보다는 사실 통화량에서 QT 규모를 좀 줄인다든가 MBS를 재투자하는 것. 그러면 MBS에 국채 재투자하면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것과 피벗과 같은 효과죠. 그래서 한국제에 더 큰 영향은 5월달 FOMC에서 페드의 통화정책의 주스탄이 기준금리에서 통화량 변경 방식으로 바뀌는 조짐 이게 나중에 확정되겠습니다. 이걸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뭐 CPI나 이런 것보다 만약에 워런 버핏이 지금 이 250조 원,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주식 절반이라고 아까 얘기해 주셨죠. 자, 이것으로 한국 주식을 산다 그러면 이것만큼 굉장한 호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강력한 한방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예. 한국 증시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아마 사실 우리 펀더멘탈이든가 이런 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만큼 강력한 한방이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작년에 일본 증시를 살렸죠.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만약에 월레버핏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강력한 한 방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아베노미스와 함께 추진했는데요.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동안 효과를 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많이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작년에 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한 아베노미스와 재팬 디스카운트 10년 이상 사실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예. 워렌 버핏이 작년 4월에 일본의 5대 상사주를 사는 계기로 해서 12년 만에 무려 자막이 바뀌겠습니다는 빛을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작년 4월에 워렌 버핏이 5대 상사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했죠. 그래서 재팬 디스카운트 대책과 연관됐다 해서 5대 상사주는 저 PBR이고 일본의 전통적으로 이렇게 종합상사 무역제도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워렌 버핏이 끌어줘서 그 위에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담하면서 결국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지금 4만 선을 돌파했죠. 지금 3개월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에 중간에 4만 888에서 예. 지금은 한때는 3만 7천까지 떨어지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은 3만 8천대에 오고 있는데요. 차익 실현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했었죠.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본 증시 지금은 조금 빠진 상태인데 이 자금이 한국 증시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어떤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일본 주식을 샀고 글로벌 예.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담을 했습니다는 최근에 차익 실현은 글로벌 행동주의들이 펀드들이 나서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도 뭐 글로벌 행동주의들이 사실 차익 실현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4만 선 도달하긴 했는데요. 성장률을 감안하면 일본의 올해 성장률 1%죠. 니케이 지수의 4만 선은 굉장히 고평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는 뭐냐, 일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평가라든가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다른 증시가 판단하다는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큰 호응을 이렇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는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한국과 중국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일본에서 차익 실현 문제. 네, 오늘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증시가 지금 변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좋습니다. 한번 중국 증시 지난 주말에 이렇게 상해 지수라든가 이렇게 보면 예. 상해 지수 벌써 3,154까지 갔네요. 우리가 그때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중국 주식으로 또 한국 주식으로 온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때 상해 지수가 3,000선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요. 3,154 정도를 해서 홍콩도 같이 가는 구조인데 한국도 지금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넘었죠.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자, 일본에서 차익 실현한다면 그 자금이 어떨 것이냐. 결과적으로 중국은 통제권을 갖는 상태에서 중국판 멜렵 대책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좀 전해드렸고 예.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멜렵은 실망하고 있습니다는 캐리 자금의 트레이드 여건상 지금 우리 코스피 2,727인데요. 많이 올라갔군요. 그래서 한일 간 금리차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 간 금리차 같은 경우에는 자막을 좀 돌려주시고 한일 간 금리차를 보면 지금 3%입니다. 우리가 예. 높습니다. 그리고 원유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한국 투자하면 한 차익이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행동주의들이 일본 주식에서 차익 실현해서 한편으로는 중국 가고 베트남이 단독적으로 글로벌 자금을 갈수만은 인프라 여건은 갖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오랜만에 그 빛을 보는데요. 그는 지금 베트남의 지금 이렇게 수상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거든요. 같은 예. 중화경제권으로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 중국에 저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홍콩도 가고 베트남도 같이 가는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베트남 증시도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이 버핏 회장이 진짜로 이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버핏 회장의 투자 원칙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다음에 워렌 버핏이 한국 주식이 들어온다면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다들 아십니다는 워렌 버핏은 어려울 때일수록 잘 나갈수록 주식은 좀 사지 않고요. 어려울 때에서는 명품 주식을 합니다. 언제 어떤 시기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흔들리지 않는 건데요. 명품 주식이 뭘까?
제가 나름대로 오랜만에 월요법의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가장 정통한 책을 한번 봤습니다. 철저하게 아는 주식을 산다. 요즘 들어서 많이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예. 이걸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게 아는 주식을 산다. 그다음에 경쟁상 위치에서 독과점 위에 있는 주식을 산다. 그러면 사실 아는 주식과 독과점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조건에선 가치주죠. 그러면 가치주는 어떨까 하는 측면은 일단 마음에 드는 주식은 사실 저평가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 가치주니까. 그다음에 일단 매수한 주식은 가치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기다린다. 그럼 기다림이 미약이 되겠죠. 예, 이 두 그렇죠. 가지 원칙에서 작년에 일본의 5대 상사주를 샀고 그 원래 5대 상사주를 샀던 게 일본 증시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버핏 회장이 한국 주식을 산다고 하면 과연 어떤 종목을 살까? 뭐 투자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증권사들이 장기 분석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조람이 황상현인가 지금 좀 한국은행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예. 이전에 그 소비 함수라든가 IoT 앱을 가지고 한국에서 주력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월요법의 투자 원칙에 맡겨서 한번 분석한 내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일단 버핏의 이론을 적용해서 10년 묻어주면 부자가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건 종목을 이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막으로만 흘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한국의 인구 구성이라든가 독과점지에서 소비 함수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IO 테이블에서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를 볼 때에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년 후에 노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결국 삼성그룹주, 배당을 많이 주는 주 이런데요. 배당 상향이 높은 콜스피의 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오늘 웩더덕이라든가 예, 그렇네요. The Dog of Cosby라는 이런 덕 현상이 그 덕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20년 후에 이런 종목들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만 이 질문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들어 상속세 논란이 좀 심하죠. 자, 30년 후에 자녀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종목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요즘 이 야당이 예. 금투세 폐지라든가 상속세 폐지라든가 이런 데에 3년에는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위장께서 종부세 1주택에서 고가 여부와 관계없이 폐지 문제를 검토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 좀 생각하신 김에 상속세 좀 폐지하고 금투세 폐지하고 이런 데 좀 전향적으로 3년 후에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속세 관련해서 밸류업 대책의 가장 핵심이니까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상속세 상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30년에 상속이 가는 것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확실한 브랜드를 갖고 있다. 저 종목들이 확실한 브랜드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시장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그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원 디시전. 그래서 한 번 결정하면 30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인간미 냄새 물씬 풍기는 제라미 세겔이 얘기했던 인간미 냄새 물씬 풍기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30년 후에도 사실 자녀들의 노후 상속의 종목으로 가장 적합하다 하는 이론적인 분석이 이렇게 한국은행 예. 이렇게 그분의 그 소비 함수라든가 아이오 탭이라든가 또 월가에 이렇게 가장 투자에 그러는 머핏의 투자 구류를 맞춰서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